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2일 미 해군은 환태평양 훈련 2024 림팩 기간 중 무인 수상정 탑재 비공의 실사격 최종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이 만든 유도로켓 비공은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시험 최종 평가를 놀라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국산 유도무기가 미 국방부 주관 해외 비교시험 즉 FCT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는 일로, 이에 따라 K방산 역사상 첫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이 K방산의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LIGN-X1의 2.75인치 70 유도로켓 비공은 지난 12일 미 국방부가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FCT 최종 시험에서 표적을 모두 100% 명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 시험에 사용된 표적선이 공개되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표적선의 크기가 정말 작았기 때문입니다. 비공은 6발을 발사했는데 6발 모두 표적선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6발째가 명중했을 때 표적선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표적의 잔해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파괴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비공은 지난 2019년 FCT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의 1차 시험을 거쳐 총 4단계로 진행된 2차 시험까지 통과했고, 이번 림팩 훈련 중 최종 시험, 즉 마지막 사격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테스트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실사격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사실 비공 개발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먼저 전력화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됐다가 LIGN-X1이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LIGN-X1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데,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공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전합니다. LIGN-X1은 최종 시험 발사 통과 이후 미 FCT를 100% 명중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공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비교시험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군이 추진하는 무기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되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 평가의 대성공은 우리 군과 관계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일단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 해군의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이 비공 발사대와 함께 미국 무인 수상정을 태평양의 미국 해역 한가운데로 이송하고 진수하는 등 민관군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군과 방산업계가 팀 코리아로 협력한 끝에 수출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인데요. 시험 평가를 현장에서 지휘한 LIGN-X1은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미국의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자주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LIGN-X1은 그동안 비공의 미국 수출을 노리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미국 군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비공은 사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국의 연안 경비 수요와 후티 반군 등의 소형 고속정 공격에 대응해야 했고, 이를 위해 비공과 같은 유도무기가 절실했습니다. 미군은 열 영상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도로켓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에 공동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먼저 표적에 대한 영상을 다른 탐색기로 탐지한 후 이 영상을 유무선으로 로켓에 전달하고, 로켓은 발사되어
중간 단계까지는 관성 항법으로 날아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먼저 입력한 영상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적을 찾아 명중시키는 방식의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발해서 손을 뗀 뒤에는 LIGN-X1이 단독으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2.75인치 유도 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하고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 CUSV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2016년 한국 해병대에 처음으로 배치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 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이후에는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함대함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비공을 자세히 뜯어보면 머그컵보다 작은 직경 70의 내부 공간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탐색 기탄두 유도 조종 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적 외선 EOIR 장비가 탑재돼 주야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공과 유사한 무기 체계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7가지가 있는데 표적에 미사일이 맞을 때까지 계속 레이저로 조사를 해줘야 하는 유도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비공은 미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된 탄이 표적에 맞도록 레이저로 유도할 필요 없이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은 비공과 동급인 유도 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대당 가격도 4천만 원으로 성능 면에서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로키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은 현재까지 4개국에 수출됐는데요. 더구나 한 번에 수백 발에서 수천 발씩 수출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LIGN-X1 입장에서 비공은 전체 만들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비공이 매력적인 로로급 무기체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의 자체 개발로 업그레이드해 왔고 이제 미국이 돈을 주고 사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비공의 마지막 FCT 사격 시험에서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관을 위해 헬기를 타고 천자봉함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이날 비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 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 미 해군은 이미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 발사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바 있다.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 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 또한 이번 림팩에서의 시험 결과는 미 국방부의 평가 자료와 고속해안 공격정의 공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비공은 앞으로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시험 발사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우리 해군의 천자봉함 LST E4900 통급을 약 1시간 동안 방문했고 현장에서 비공 해외 비교 시험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이후 비공의 완벽한 명중과 시험 통과 결과를 보고 난 뒤 이 같은 발언까지 해 비공의 미국 수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미 함정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지난 2월 방한해 국내 조선업체들을 둘러본 것 또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카를로스 장관이 새로운 해양 전략을 공개했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국제 조선 산업을 계속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바 있다.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오션이 지난 6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고 말해 비공에 대한 기대는 물론 나아가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환영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FCT 통과에 이어 미 해군 참모총장의 비공 극찬 발언까지 나오면서 LIGN-X1은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의 소요제기 절차와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는 등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의 본격적인 수출 협상은 내년 이후에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LIGNX-1에서 개발한 중형급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 플랫폼은 비공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LIGNX-1은 현재 중동 지역의 수출형 모델 제안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수출이 성사되는 그 순간 중동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비공뿐 아니라 LIGNX-1에 검증된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K방산 수출의 또 다른 효자 품목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29개국 2만 5천 명의 해군이 하와이에 집결해 있습니다. 2024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가 참가했고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DDG 7,600톤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DDH 24,4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 LST 24,9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SS 21,800톤급이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참가한 6대가 있습니다. 바로 상륙 돌격 형장갑차 KA-AV1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처음으로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와이 카네오해에 위치한 미 해병대 기지에서는 한국과 미국, 페루의 해병대가 분대 기동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연합상륙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참가국 지상군과 수색정찰훈련, 고무보트 IBS 기동훈련, 정글 생존훈련, 기동사격훈련, 상륙 돌격장갑차 KA-AV 기동훈련 등을 해방대 숨돌릴 틈 없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림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KA-AV입니다. 이번 림팩에 상륙 돌격장갑차를 보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 해병대는 이번 림팩 기간 동안 연합상륙작전 수행 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참가국 지상군들과 수색정찰훈련, 고무보트 IBS 기동훈련, 정글 생존훈련, 상륙 돌격장갑차 KA-AV 기동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륙 돌격장갑차 KA-AV의 실전 모습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륙작전은 적지의 해상으로 상륙해 돌격하는 공격작전입니다. 작전 초기에 적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상륙작전은 최근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입체적 상륙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해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상륙 돌격장갑차 KA-AV입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상륙작전이 필요해지면서 필요에 의해 더 상륙 돌격장갑차도 업그레이드 되곤 했습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개념을 근간으로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 전쟁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한 LVT입니다. LVT가 개발되기 전에 상륙작전에는 주로 상륙 주정의 CVP 랜딩 크래프트, 퍼서넬이 사용됐습니다. 길이 11m, 폭 3.3m의 덮개 없는 상자 모양을 한 LCVP는 앤드류 히긴스가 1926년 강 하류나 얕은 해변에서 사용하도록 제작한 유레카라는 보트가 시발점입니다. LCVP는 상륙작전에서 병력과 장비들을 해안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이보다 더 주목한 것은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라는 수륙 양용 트랙터 앰피비언 트랙터였습니다.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는 1928년 플로리다 지방에서 잦은 태풍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늪지대를 모두 주행할 장비를 만들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 수륙 양용 트랙터가 LVT의 랜딩 비컬 트랙트를 거쳐 현재 상륙 돌격장갑차 ASS-ULT 앰피비어스 비컬로 발전했는데요. 수륙 양용 트랙터는 1820명의 병력을 타고 해상에서 시속 14km, 육상에서 시속 24km로
주행할 수 있었고 태평양 전쟁 최초의 상륙작전인 과달카날 상륙작전 1942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이후 함정에서 해안까지 보급품을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하다 효용성을 인정받아 성능 개량을 통해 병력 수송 및 공격용으로 개조됐습니다. 그러나 LVT-1과 LVT-2는 탑승한 병력들이 곧바로 하차에 돌격할 수 있는 문 같은 램프가 없는 탓에 무장한 병력들이 뛰어내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상륙 후 육상 돌격 작전을 곧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것이 바로 1984년 미국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어솔트 앰피비어스 비컬이었고, 미 해병대는 이를 AAV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국형 AAV라는 의미로 KAAV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는 병력 수송용 KAAV P7A1, 지휘용 KAAV C7A1, 군안정비용 KAAVR 7A1 이렇게 세 가지로 운용되는데, 이 가운데 병력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 KAAV P7A1입니다. 상륙 돌격 장갑체 KAAV는 물과 땅을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육지와 수상 주행이 모두 가능한 전전후 무기체계로 상륙함에서 발진해서 적 해안의 상륙군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전시의 함정에서 적의 해안으로 상륙해 내륙 목표 지점까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수송하는 상륙 돌격 장갑차는 해상 전투를 비롯해 부가장갑 보호킷 부착을 통한 방어력 증대로 육상에서도 전투 및 기계화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장갑차로서 우리 해병대의 핵심입니다. KAAV는 한국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해병대만 보유하고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해병대의 핵심 전력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물 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것은 차량 후방의 좌우측에 장착된 해수 추진 장치, 또 아랫갑판에 장착된 4개의 배수 펌프가 분당 400m의 물을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해줘 수상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부와 외부가 접촉되는 부분이 고무 패킹으로 감싸져 있어 평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측면 장착된 부가장갑 보호키트 EAAK로 승무원과 상륙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상에서도 보병을 지원하며 전투에 참가합니다. 국내에 상륙 돌격 장갑차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8년 당시 하나테크원이 BAE 시스템과 계약해 기술 도입 방식으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은 KAAV 7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륙 돌격 장갑차 생산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2016년 하나테크인이 6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상륙 돌격 장갑차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요. 주목할 점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원 제작사인 BAE 시스템을 누르고 하나테크원이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해병대는 28,000여 명 2개 사단급 규모로 200대의 KAAV-7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2018년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지만 2,200명으로 1개 여단급 규모의 AAV-7 5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력인 KAAV P7A1은 막강한 화력과 최신 보호장갑, 지휘, 통제, 병력 화물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3M의 높은 파도와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선박 형태의 독특한 차체 디자인과 강력한 해수 추진 장치, 파워트레인은 KAAV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장착된 무장으로는 포탑에 12.7K6 중기관총, 40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수목적 장갑차인 만큼 KAAV 운용 인력도 소수정예로 선발해 운용하고 있으며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을 포함해서 단 40명만 최종 선발되는데요. 이런 정예 요원들이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병대의 기상을 뽐낼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하와이 미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한국 해병대 분대 2팀과 미 해병대원들의 훈련은 돌발적으로 가상의 적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는데, 한국 해병대원들은 사격 명령에 따라 팀워크를 맞추며 고도의 사격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
페루 해병대 장병 90여 명은 각각 40발의 실사격을 진행했는데요. 이 훈련에서는 갑자기 전방에 사람을 모사한 표적이 튀어나왔고 좌우로 움직이거나 팝업처럼 순식간에 등장해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분대원들은 얕은 진지 밑에서 포복으로 자신을 은엄패한 후 목표물이 나타나자 KEC-1 소총을 사격해 제압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원들이 사용한 2.1 소총은 K2 소총의 개량형으로 야전에서 더욱 정확성을 발휘했습니다. 1984년 K2 소총이 대한민국 국군에 제식화기로 채택된 이후 지난 2014년 S 언드 티모티브와 육군본부는 K2 소총의 대를 이을 개량형 소총 개발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한국 국군이 사용하는 KEC-1 소총입니다. KEC-1의 C는 총기의 형상이 개량됐다는 의미인데요. 성능적 개량이 있었을 때는 A 재질이 변경되면 B를 붙입니다. KEC-1의 핵심 변경 포인트는 총열 덮개부터 위 총몸까지 이어지는 피카티니 레일과 탈부착형 가늠자, 조절형 접철식 개머리판입니다. 새로운 개머리판은 3단일 때 현재와 길이가 같으며 5단까지 늘리면 전장이 1014로 K2 소총의 970보다 더욱 길어져 예전보다 커진 신세대 장병들의 평균 체격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절 스위치가 개머리판 안쪽에 위치하는 폐쇄형 디자인을 채택해 충격으로 인해 개머리판 길이가 제멋대로 변하거나 고장나는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휴대성 향상 효과로 호평을 받는 K2 소총의 개머리판 측면 접철 기능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사격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작전에 투입되면 육상과 해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의 뛰어난 성능과 KEC-1 소총으로 적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한국 해병대의 기량을 본다면 아마 림팩에 참가한 국가들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다연장 로켓뿐 아니라 한국 방산의 뛰어난 무기들이 최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 2020 양산 소식이 알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우선 20대를 먼저 올 6월까지 계약하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내년에 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프랑스 언론 매체 메타 디펜스는 KF-21 보람에 겉보기에만 모범적이었던 4.5세대 전투기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KF-21이 개발 과정에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며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갑작스런 KF-21 깎아내리기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자로 KF-21이 떠오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의 숨은 의도와 달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KF-21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하는 프랑스 언론과는 달리 KF-21의 2020 양산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영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결정과 그 의미에 대해 프랑스 군사 전문지와는 전혀 다른 영국 데이터 분석 기관의 기고문은 어떤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KF-21과 타우러스 미사일의 콜라보는 어떤 파괴력을 갖는 것인지 글로벌 데이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 회사가 지난 4월 8일 이런 기고문을 올려 KF-21 2020 양산을 깎아내린 프랑스 매체의 콜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래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KF-21 보람의 전투기 20대에 대한 양산을 승인했다. KF-21 양산 승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KF-21 양산 승인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방산 수출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 2032년까지 KF-21 블록 2 버전은 80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공군은 스텔스와 무인기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KF-21의 스텔스 설계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앞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며,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전반적인 목표는 주권 영토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욱이 KF-21 양산으로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한국의 국방 분야의 자립을 촉진할 것이며 우방국으로의 수출 기회도 열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최신 항공기 보유 현황 대시보드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보유한 현역 항공기의 84%가 평균 기령이 30년 미만인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KF-21 항공기의 도입으로 구형 장비가 단계적으로 퇴역함에 따라 한국 고정익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KF-21 보람의 양산 확정은 대한민국이 국산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해 수출 기회를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와는 전혀 다르게 KF-21 보람의 2020 양산과 한국 방위산업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영국 글로벌 데이터의 분석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KF-21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를 구매해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독일의 타우러스 토러스 미사일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군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이 만드는 타우러스의 진정한 차별점은 메피스토 지능형 탄두 시스템에 있습니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기존 탄두와 달리 메피스토는 여러 층의 물질을 관통할 수 있고, 탄두를 작동시키는 신관 FUGE 최적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교량이나 벙커 같은 구조물에 최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목을 메고 있는 것인데요. 또 타우러스 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지 미사일보다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어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영국, 프랑스의 경쟁 미사일보다 최대 250km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또 스텔스 기술과 설계 덕분에 50m까지 낮게 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산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없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은 유럽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MBDA 독일 도이칠랜드과 스웨덴의 사브가 합작 투자해 제작하는데, 생산 라인은 한국 정부의 주문이 있던 2019년을 마지막으로 가동된 뒤 유휴 상태입니다. 한국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됩니다.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F-15K 59기는 성능 개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꺼번에 18대가량씩 성능 개량에 들어갈 수 있어 공군의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잘 아는 타우러스의 한국지사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해 운용하는 F-15K 전투기의 임무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KF-16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 타우러스는 한국방산 기업 LI지넥스1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우러스 대표가 KF-21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15K 외의 다른 전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하고 싶다. 타우러스 측은 독일 정부와 함께 기꺼이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타우러스 미사일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산하려면 부품부터 만들어야 해서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마지막 생산 물량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타우러스 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260발이나 구매했던 것일까요? 한국은 F-15K의 공대지 미사일로 사거리 280km의 SLAM-ER 47발을 도입했지만 이보다 긴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JASSM의 수출을 반대하고 또 JASSM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한국은 그 대안으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5K에 타우러스 2발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13년 4월 타우러스 도입 사업을 단독 도입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타우러스 제작사와 타우러스 기술 이전 약속과 한국의 순항 미사일 공동 개발 계획을 약속했고 타우러스 KEPD 350K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타우러스 KEPD 350K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유하고 싶어도 못하는 타우러스를 260발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우러스 개발사와 차세대 버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전쟁 문법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지만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한 나라가 전황을 확실히 바꿀 수 있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 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스탠오프 방식의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KEPD 350K 이 속칭 타우러스 2입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 등 범유럽에서 개발 제작한 것이지만 타우러스 2는 한국에서 개발 중이라는 점도 한국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과 타우러스 개발사는 기존 타우러스의 무게를 줄여 F-16이나 경공격기인 FA-50에도 장착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며 더욱 기대되는 것은 KF-21 보라매에도 타우러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KF-21이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독일과의 협력으로 타우러스 350K가 개발된다면 이것을 KF-21 블라크 1에 체계 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현실화되면 KF-21의 수출에는 그야말로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투기 시장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용 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위해 LIGNX1 기술자들의 독일 방문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 MOU 진행 상황에 따라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와서 협력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 등 한국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에 더욱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에 9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집결하자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서명식은 보통 해군, 방위사업청, 선박건조를 맡은 조선사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신체호함을 건조한 한국은 이 9개국가 인사들에게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랫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하며 SLBM에 의한 대지 공격력을 갖춘 유일한 잠수함이라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조 대왕함, 호위함 충남함도 소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기 잠수함 80조 원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9개국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눈초리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진수식에 9개국 관계자가 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지? 독일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잠수함을 단지 스케일업했을 뿐이다. 실수로 조금 깊게 숨어 있으면 압계할 것 같다 라고 애써 깎아내리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일본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니까 좀 남의 나라 것과는 다르다. 발사관에 대해서는 영국이 도와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은 알몸이 되어 있네요. 미 해군에 의하면 이미 일본의 다이게이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잠수함을 시기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의 잠수함 제대로 움직이는 거야? 잘 보면 주름투성이야. 그건 일본이 지원했지. 일본이 기술 협력한 대만의 잠수함은 심각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해줬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상황에서는 지금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이 포착되었습니다. 3월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차이잉원 현 총통과 함께 첫 대만산 잠수함 건조 현장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기밀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만 2조 1천억이 넘게 들어 프로토타입 한 척을 만드는데 무려 2조 2,4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군은 후속함 7척을 만드는데 비용이 총 12조 원, 한 척당 1조 7천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쉬프랑급 원자력 잠수함보다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대만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수준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총 2조 2,400억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잠수함 가격이 한국 잠수함의 2배가 넘으면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척당 8,500억 원에 건조했는데 신체호함은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잠수함보다 대만은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9개국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매력 중 건조 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은 9개국이 와서 직접 보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 집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했고 또한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산소 공급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함내에서 산소 생산이 가능한 체계도 갖췄고 공기분료 추진 AIP 시스템을 적용, 디젤 엔진과 연료 전지를 이용해 얻은 전력으로 최대 수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기존 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의 음향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식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인데 이 국가들 관계자들이 모두 찾아와 인도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보았는데 미국은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신체호함의 인도식에서 9개국이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적기 납품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방산 유지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하지만 적기 납품하는 현장은 미국에게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수적 열세에 놓인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함선 건조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초 미 해군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 1월에 지시한 45일간에 걸친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검토를 마친 후 9개 프로그램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16개월, 같은 두 회사가 건조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4번과 5번 블록은 각각 36개월과 24개월, 핑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의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36개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CVN 80는 1826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때문에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치호함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은 인도였습니다. 어뢰 기망기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인데 방사청은 계약을 어겼다며 94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원의 건조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적인데 한국은 고작 3개월 지연됐다고 해서 950억에 가까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빨리빨리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신뢰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80조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잠수함의 노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잠수함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캐나다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새 잠수함을 보통 건조해서 배치하는데 1520년이 걸리기에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건조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잠수함이 캐나다 당국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SLBM이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DSM이 3000은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DSM이 3000보다 더 크고 잠항 능력도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덜 적용돼 승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수출에 있어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6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인 림팩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구축함 2척, 상륙함인 마라도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등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의 호위함, 페루의 초계함,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2022년 당시 관계자들은 이런 장면도 보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앞으론 더 자주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더불어 호주도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으로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고 폴란드는 3000T급 잠수함 23척을 필리핀은 잠수함 23척을 각각 바라고 있고 한국은 두 나라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지금 군함 건조가 밀려서 한국에게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림팩에서 한국산 군함 동호회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일명 애플카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왔지만 4배 가까이 차이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마진율 차이를 보면서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마진율은 약 36.6%로 테슬라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판매량 1등 브랜드인 도요타가 겨우 1000만 대를 판매합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노리던 럭셔리 시장으로 한정하면 약 200만 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1억 대의 전자제품 판매량을 가진 애플이 200만 대 파는 시장의 마진을 포기하고 진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전기 전자장비 부품만 약 3,000개가 들어가는 분야로 판매 초기 불량률이 높고 사소한 결함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애플의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자동차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애플이 증명해준 셈입니다. 이처럼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 전기차 기업 BYD까지 미국 진출 계획을 미루자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략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사라졌고 애플에서 퇴사하는 인재들을 자사로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10%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샤오미의 주가는 전기차 SU7을 출시한 이후 부활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재개된 거래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샤오미의 SU7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 중 하나인 테슬라의 모델 3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 그룹은 올해 주문량이 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샤오미의 연간 판매량을 약 5만 7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후한 평가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주문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치열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가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28일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7분 만에 5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저가형 전기차 SU7의 외관을 보고 난 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 나온 샤오미 전기차 사진을 포르쉐 타이칸 애지중지하는 지인에게 보냈는데 읽고는 아무 대답이 없다.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는 포르쉐 타이칸을 베껴도 너무 베꼈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샤이칸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글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짝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샤오미의 SU7은 정식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에 가까운 주문이 쏟아졌으며 지난 주말 샤오미 전기차 매장에는 시승을 위한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의 젊은 층은 SU7 시리즈의 출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SU7 가격은 스탠다드 버전이 테슬라의 모델 3보다 555만 원이 싼 4천만 원으로 분명 테슬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주문이 이처럼 몰린 이유는 4월 30일 이전 주문자만 고급 가죽 시트, 차량용 냉장고 및 고급 카오디오 등 약 185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료 제공하는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샤오미 주가는 15% 껑충 뛰었고 첫 전기차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카피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주행 성능까지는 카피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우인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샤오미의 전기차 SU7이 시승운전 중 벽을 들이받는 사고 영상이 중국 매체들 역시 샤오미의 전기차에 대해 초보자의 경우 단시간에 빠른 속력이 나는 성능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고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급커브에 휘청이며 연석에 쾅 부딪히고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탑재된 SU7 사륜 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673마력, 최대 토크 838Nm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지 상태에서 2.78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이 기술이라면 전기차는 순식간에 너무 높아져 버린 출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 기술력으로 꼽힙니다. 자동차 시 운전을 해본 자동차 테스터들은 가속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은 출발 후 1초 동안 약 30m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한 힘을 받는 순간 차량이 차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동차 기업들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에게 이런 기술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는 SU7이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럿 게재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푸른색 SU7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다 우회전을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차량은 그 직후 균형을 잃은 듯 좌우로 움직이다가 결국 연석에 충돌한 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를 주행하던 SU7 차량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선 모습, 연석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황한 샤오미 측 관계자는 운전자 탓을 냈습니다. 운전자가 초보였기 때문에 커브 길에서 급가속을 했다.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로 상황이 복잡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 3 기록 130kmh에 못 미친 탓입니다.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고작 2만 대에 그쳤다. 상당수가 환불했다는 설이 나오자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샤오미 전기차의 논란은 이미 예정된 사태입니다. 앞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결할 수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 다른 기업들과 협업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협업을 통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 결국 애플카를 포기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애플도 해내지 못한 협업을 제대로 된 검증 기간 없이 무지성으로 갖다 붙여서 조립만 해서 출시했으니 외관은 포르쉐인데 속은 중국차였던 것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이 맞물려서 동작하기 때문에 굴지의 제조사들도 물론 타사 부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모델별, 프레임별로 맞는 세팅값이 제각각이며 거기에 여러 부품들끼리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세팅값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제조사들 역시 직접 부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과연 이 같은 과정을 거쳤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유명 부품 회사의 부품은 다 갖다 붙여놓은 그 와중에도 배터리만은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커브조차 제대로 돌지 못하는데 중국산 배터리까지 탑재한 전기차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5년에 출범해 올해까지 세계 주요 자동차 어워드 수상 순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등 전해외 유명 브랜드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G70부터 시작해 G90, GV80 등 모든 모델이 1회 이상 세계 3대 자동차 어워즈와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자동차 어워즈 등에서 11차례 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같은 기간 10회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면서 폭스바겐 골프, 제규어, 아페이스, 혼다 시빅 등을 제쳤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근 10년 사이 6개의 올해의 차 시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차로 기록됐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가 이처럼 단숨에 세계 톱 클래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등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초기 전기차 품질 문제로 꼴찌를 앓은 바 있는데요. 샤오미도 이제야말로 단순히 남의 디자인을 복붙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차량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편에는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한 일본이 8조 1천억 원을 더 퍼주기로 결정하면서까지 일본 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최근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 과연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가? 다시 회의적인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부활이 절대로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 우려했던 대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노토반도 서쪽 시카 원자력 발전소 변압기에서 기름이 누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쿠리쿠 전력이 운영하는 노토반도 서쪽 시카 원전에서 원자로 12호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압기로부터 기름이 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시카 원전 2호기에서는 폭발음과 타는 냄새가 난다는 정보가 있어 소화 설비가 작동됐습니다. 호쿠리쿠 전력은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발음은 변압기 내부에서 상승한 압력을 빼는 보호장치 작동음이고 냄새는 기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상용 발전기 등을 활용하면 설비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강진 이후 시카 원전에서 부진의 수위가 약 3m가량 상승했고 원자로 1호기의 바닷속에 설치된 방조벽이 이 정도 기울었으면 언제 붕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원전이 있는 시카 지역은 이번 강진으로 일본 지진 등급에서 흔들림이 가장 강한 수준인 진도 7이 관측된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진도 7의 강진이 강타했다면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해도 영향이 없기는 힘든 일이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시카 원전과 노토반도 동쪽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서 강진으로 인해 사용 후액 연료 저장조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흘러넘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우려가 아니라 일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저장조에서 넘친 물의 양은 시카 원전 1호기 약 95L, 시카 원전 2호기 약 326L,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 약 600L 등입니다. 시카 원전 1호기에서는 사용 후액 연료 저장조 냉각 펌프 가동이 약 40분간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쿠리쿠 전력과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도쿄전력의 말을 신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카 원전과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현재 모든 원자로의 운전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전력난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지진이 낮은 일본에서 지진이 날 때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산업시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며 멈출 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시카와 지역은 일본 IT 산업의 젖줄이 되는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몰려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일본이 부흥을 외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으니 일본의 산업 인프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며 신규 단층 발견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진과 쓰나미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형국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산업계는 물론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지진으로 인해 이시카와 강진으로 48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했으며 크고 작은 여진도 248회에 달했습니다. 이시카와 현과 니가타현 등을 중심으로 5만 7천여 명의 피해민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진앙인 이시카와현을 비롯해 인근인 후쿠이현, 도야마현 등에는 IT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에는 도시바를 비롯해 샤프, 파나소닉 홀딩스,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재팬 디스플레이 등이 제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바는 이시카와현 노미시에서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 중입니다. 지난 2022년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해 기존 생산시설을 2.5배나 증산했는데 그만 이렇게 지진이 덮친 것입니다. 이시카와현 가가시에서 구동 모터를 생산하는 파나소닉 홀딩스의 경우 인근에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많아 지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는 웬만한 IT 관련 제품에 다 사용되는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제품인데요. 전 세계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시장에서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진 무라타 제작소도 이시카와현에 인접한 후쿠이현 에치젠시에 있습니다. 문제는 새해 첫날 지진이 발생하면서 최소 3일에서 최장 8일까지 새해 연휴를 갖는 일본 특성상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 확인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반도체 부흥은 인력난이라는 걸림돌까지 만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초봉을 단번에 40% 올려줘야 할 만큼 인력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인력난은 TSMC, 라피더스 등이 건설 중인 신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던 전통 소부장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인력 때문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계획에 대해 전 세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30년간 멈췄던 일본 첨단 반도체 시계가 갑자기 돌아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 일렉트릭은 월 300만 원도 안 되던 반도체 인력의 초봉을 40%나 인상했습니다. 무려 7년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일본 내 해외 경쟁사들 대부분의 초임 월급이 30만 엔을 초과하고 있어 올리지 않고는 신입사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반도체 인력의 평균 연봉은 산업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반도체 설계 인력의 평균 연봉은 400만 500만 엔으로 우리 돈 약 3,600만 원 4,500만 원입니다. 지역별, 직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형 반도체 기업이 사라지고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중심으로만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면서 임금 수준이 개선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SMC와 라피더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반도체 인력의 블랙홀이 되어 사람을 빨아들이자 다른 기업들도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